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 군사적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분석해보는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도 역시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연구원이신 조현영 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러시아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향해서 각종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러시아가 이란 핵 합의를 카드로 꺼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두고 이제 서방 국가들은 드디어 러시아가 이란 핵 합의를 인질로 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핵 합의 카드 도대체 어떤 걸 요구하고 나선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금융 제재를 들어오니까 이제 이란 핵 합의를 이제 인질로 삼아서 이제 부속 조항을 이제 끼워넣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 핵 합의 사항에 이란과의 교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항으로 러시아와 이란과의 교역이. 근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게 돼야지 내가 이거 핵 합의를 합의해주겠다고 러시아 측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국제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재에 어떻게 구멍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요청한 거죠, 러시아가. 근데 이게 이 요청을 그냥 묵살할 수 없는 게 그 안보리 규정상 상위 이사국 중 한 곳, 그 러시아죠. 러시아가 만약에 이란 핵 합의를 거부해버리면 이것도 핵 합의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뭐 서구에서 얘기한 것처럼 핵 합의를 인질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러시아 제재는 이란 핵 합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러시아 측 의견을 묵살을 했어요. 그 언론에 이렇게 일체적으로 나왔는데, 최근 3월 15일 날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 핵 합의 사항인 러시아 로사톰 원전 시행사와 이란 부셰르 원전 개발 사업자 계약은 러시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또 미국이 거짓말을 했죠. 안 들어준다고 해놓고선 또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원전 개발 사업 규모가 한 100억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러시아가 들어가서 이제 이란 원전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란 핵 합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얻어냈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국제 규제는, 제재안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을 통해서 이제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주듯이 지난 15일 날 라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을 가졌어요.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서면 확인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러시아하고 이란하고는 결국은 한 통속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핵심은 유가인데요. 이란 입장에서는 핵 합의가 무산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합의돼도 좋고. 왜냐하면 무산되면은 이제 원유 지금 유가 상승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다 대고서 빨리 핵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재를 풀어서 이란 원유를 유럽에다 공급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약 공급 안 되면 러시아 소급값이 더 올라가니까 좋고, 왜 이미 인도는 지금 계약 체결을 했어요. 디스카운트 프라이스로 러시아하고 제재 중간에도.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뭐 배짱 튀기는 거죠. 원유 공급할 때 많다, 제재가 있어도. 에너지 무기화 전략이 이제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약간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그 이란 핵 합의가 무산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글쎄요, 근데 이게 제협상 목표가 이란 핵 개발을 용인하면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핵 합의한 대로 가면은 이란은 이제 핵 개발을 되는 거고, 그 규모가 이제 핵 합의안에 따르면 1,000억 달러의 규모의 제재가 해제되는 거예요, 이란에 대한.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IRGC, 이란 혁명 수비대에 대한 제재 리스트, 테러 제재 리스트에서 또 빠지고, 그러니까 완전 이란 세상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런 지금 거의 뭐 완성본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걸 스크린을 해보니까 2015년도 JCPOA보다 더 위험한 합의다. 사실상 이란 핵 합의를 용인해주는 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바마보다도 지금 조 바이든이 더 지금 막 엉터리군요. 그러니까 이 협상을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로버트 말리 이란 핵협상 특사거든요. 이 사람이 다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국무부 관리 중에서도 이 협상팀에 들어간 사람이 고위직 담당자 3명이 사퇴를 했어요. 이거 위험한 협상이다 하고. 그 사실상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란 핵 정책을 담당한 고위 관료가
이제 대신 목소리를 내주고 있더라고요. 국무부 상황이 어떤지 보니까 이 이란 핵 보건 협상안을 두고 지금 심각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거의 뭐 로버트 말리한테 이제 이름한 거고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거의 이게 될 걸로 보여져요. 이 합의가. 신경 안 쓴다는 건 왜 그러는 겁니까? 골치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셋 all of 셋 다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바이든의 의중이라고 봐야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입장은 굉장히 좀 다급하겠네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네타냐후도 계속 이제 강성 발언이 나오죠. 좀 쓸데없는 거 뭐 우크라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라크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보수 칼럼니스트인 캐롤라인 그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워싱턴이 배신이 시작됐다. 이미 이란 핵 보건 합의는 비핵 확산 조치가 아니라 반 이스라엘 전략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제 마각이 드러난 거죠. 작년부터 우리가 이 이슈를 다룰 때부터 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은 설마 했는데 이제 드러난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이란 핵 합의 이게 더 좀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핵 보건 합의에 바이든 행정부가 목을 걸었냐면요. 이란 그 대리 세력들이 미국 내에 들어가가지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안보보좌관인 존 볼턴, 그 수염나 좀 강성하신 분, 그분이랑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서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아하, 이런. 근데 그 암살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BI에서 기소를 안 해요. 핵 합의 복원 때문에. 그 이들이 왜 문제내냐? 이 사람이 그 IRGC의 가장 그 악독한 솔레이마니를 암살했거든요. 신의 막대기로.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처단하러 들어왔는데 이거는 자국민에 대한 거예요. 전직 관료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도 약간 묵인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브에셰바에서 한 아랍 이스라엘인 남성이 칼을 휘둘러 유대인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테러범은 주유소에서 한 여성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차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성을 들이받고 이후 쇼핑몰 인근에서 또다시 여러 명을 칼로 찔렀습니다.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테러로 기록됐으며 이달 들어서만 8건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정상이 이집트에서 첫 3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국 정상은 에너지 시장 안정화와 식량 안보 등 국제 및 지역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이란 핵합의 보건 협상 재개에 대한 대응책과 국가 간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야전병원을 세우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보건부와 외무부, 쉐바 병원은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인근에 의료장비 17톤을 옮겨 야전병원을 세웠으며 의료진 80여 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소아 진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동맹국가인 줄 알았던 그 사우디가 갑자기 이 중국에 원유를 수출하면서 그 돈을 달러가 아니라 중국에 위안화로 우리가 돈을 받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이 얘기는 사우디가 미국보다 이제는 중국을 더 신뢰한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사우디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측면만 보면은 중국은 사우디 원유의 25% 이상을 이제 수입하는 큰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위안화 결제 협상이 이제 하냐 마냐 했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른바 페트로 달러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원유 시세 그 기축 통화가 이제 달러였는데 이거를 이제 위안화로 이제 바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의 상당 부분을 이제 중국이 사들이고 사우디가 이제 그거를 달러로 결제하던 걸 이제 위안화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배경은 왜 그러냐면 사우디가 열받은 거죠. 미국한테. 바이든 행정부의 강한 비중에서 했죠. 뭐 과거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다뤘지만 뭐 그 패트리어트 포대도 막 빼고 무기도 안 팔고 트럼프 행정부랑 사이가 좋았죠. 그 당시는 뭐 $1,000억 규모의 무기도 구매 계약 맺었고 핵 합의 탈퇴를 했죠. 트럼프 행정부가 등등 그래서 반 이란 세력하고 견제를 해주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좋았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죠. 핵심이 이제 이란 핵 합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그렇고. 아프리카 그 보니까 이제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런 찰나에 해주는 건 없으면서
저 석유 오페크 이제 리더 국가니까 사우디가 석유 중산 좀 해달라. 유가가 너무 고공행진하니까 미국 측에도 요청했는데요. 전화를 안 받아요 이제. 아예 뭐 끊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착신으로 걸어놓고 뭐 거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미국하고 이제 같이 안 간다. 이제 중국이랑 이제 대체 방안을 모색한다 해서 이제 위안화 결제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이제 친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페트로위안은 이제 위안화 표시로 원유 선물 거래를 하는 거고 2018년 3월에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 이미 상하이 국제 에너지 거래소를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기가 없었죠. 시장 지배력이 약하니까. 근데 사우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지금 석유 거래 80%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 상당 포션이 이제 위안화로 넘어가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달러 패권이라고 하죠. 이른바 기축 통화로서의 이제 달러의 가치가 이제 완전 해체가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마치 이건 벽돌을 빼면 벽 전체가 이제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서큘레이션이 많아야지 기축 통화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줄어들면은 이제 달러에 안 좋은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른바 미국의 패권 질서인 금융과 군사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군사력은 뭐 지금 존재하지만 이제 금융 패권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미국 쇠락의 길이라고 미국 현지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면서 또 사우디하고도 이제 등을 돌리게 되고 굉장히 이 동맹국가, 우방국가들을 많이 지금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세계를 다시 설계하겠다는데 이게 미국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일각에 자꾸 음모론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국가가 하는 의사결정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음모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전말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어떤 음모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리세트, 위대한 리세트 해가지고 뭐 왜냐면 리세트를 하려면 그게 음모론 같지는 않아요, 또. 그러니까 너무 팩트가 뒷받침하는 게 적으니까 이제 음모론은 아니고 명제 자체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레이트 리세트를 하려면 현존 시스템을 빠개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강력한 게 미국 패권 질서 안에서 미국 제국입니다. 상식적으로 제국의 핵심이 이제 금융, 결제 통화가 한 축이고 그다음에 군사력이고 경제력인데 이 중에 한 다리를 이제 깨부수는 거죠. 달러가 패권이 이제 사라지면 이제 군사력을 이제 지원을 못 하니까 이제 같이 빠개지는 거고 그 새로운 신세계 질서, 오더가 이제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달러와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겠죠. 이게 이제 신호탄이니까 뭐 당장은 아니지만 또 이걸 반대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항상 사우디가 미국과 갈등 벌여왔을 때 위안화 결제하겠다 이런 투정을 좀 했나 봐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거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뭐 정상적인 이제 행정부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워낙 좀 특이한 행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의심도 음모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사우디가 얻게 되는 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고요. 뭐 이것도 가능하다 하는데 일단 중국이 이제 해외 투자를 약간 멈춘 상태거든요. 지금 미국은 제재도 있고 내부 경제도 안 좋은데 사실상 사우디가 살려주는 거거든요. 중국을 이 원유 순통 튀어주고 등등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놓은 세계 질서를 다 그냥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냥 다. 이게 오히려 중국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러시아 금융 제재를 했으니까 물론 이란은 이제 그 금융 제재의 핵심은 완전 에워싸야 돼요. 진공 상태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구멍이 이제 이란이라 하나 나왔고 결제 시스템에서 마스터카드 신용 결제가 안 돼요, 러시아에서는. 그러면은 대체 수단으로 이제 위안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음모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거거든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같은 거를 이제 실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차이나발 이제 그런 암호화폐를 하면은 결제 수단이 바뀌죠. 그러면은 이른바 우리가 악당으로 봤던 뭐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뭐 이란 이런 애들만의 경제 공동체가 하나 또 블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관계의 그 지각이 딱 이렇게 일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물이 낮은 대로 계속 흘러가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나마 냉전 종식 후 1급 체제가 이제 약간 무너지는 이제 서막이다, 시작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이제 모든 국제 정책에서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국내 문제로 좀 우리가 눈을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진통 끝에 이스라엘 국적자와 혼인을 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주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이번에 통과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통과 내용이 뭐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 국적자와 혼인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국적 혹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게 과거 이제 2003년 인티파다 사태로, 아랍인의 반란 사태로 이걸 제한한, 그러니까 다른 국적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시민하고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적이 취득이 가능한데,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제 예외적인 조항을 걸어놨어요. 근데 이게 그냥 명문화시키면 상관없는데 이걸 한시법으로 만들어놔서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입법 투표로. 그래서 작년 7월에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작년 7월 시기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연정 내각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어서 이게 장장 9개월 만에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걸 계속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연정 내에 뭐 메리츠나 라함이 또 반대를 하고 뭐 이랬던 건데, 이제 그 내무장관이 속한 정당, 야미나 정당이죠. 베네트 속한 정당이 소수파인데 앞장서서 이제 이걸 이제 해결을 했죠. 그래서 45대 15로 통과가 됐는데, 이게 통과가 되는 거는 뭐 유슈어 서스펙트라고 하는 이제 반대파, 람 정당에 또 반대하고 메리츠 뭐 노동당 다 반대했고, 그래서 이제 리쿠당 보수 야권이 지지를 해줘서 이제 45대 15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 국적자하고 결혼을 해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이제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겁니다. 다 내년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 사실은 그 법을 악용한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랑을 빌미로 해서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사실은 테러리스트였지.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장기 공작이죠. 장기 공작. 예, 그래서 이 법안을 주도한 셰이크 내무장관은 이거는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시온주의 국법이고 편협한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승리라고 치하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베두인 정착촌에 관한 이 초대형 지원 예산 이게 통과됐다고 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또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내각장관회의를 통과했는데 5년간 15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그 베두인 정착촌 지원 예산이 이제 통과됐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기획안을 짠 게 이제 베두인 사회경제개발부는 베두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입지제고 일반 이스라엘 시민과 양극화 해소 등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농업 분야에 3천만 달러, 지자체 보건사업에 7천만 달러, 교통인프라에 1,800만 달러, 그다음에 환경보호 사업에 3천만 달러, 문화스포츠에 2,800만 달러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형평성 논란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님들이나 감독님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정착촌도 많거든요. 근데 정부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인 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홈시인데 여기서는 이제 거의 뭐 폐쇄 직전까지 갔고요. 실제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데 폐쇄를 했고 지원이 안 가서 지원이 안 가는 게 밀어냈어요. 경찰력이 들어가서 여기서도 막 범죄가 막 상하면서 지금 막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폭력적 갈등이. 그래서 메이저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는데 이런 게 뭐 이 관련 단체 보면은 매일 막 유혈 사태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뭐 세이크 자라 판결문만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국적자의 어떤 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이제 세입자, 팔레스타인 세입자를 위한 이제 우대되는 정책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형평성 논란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셰이크 자라는 예전에 그 유대인들의 집이었던 것을 6.1 전쟁 때 요르단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던 거를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법원에서 그냥 요르단 사람들 살게 내버려 둬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지 않고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주면서 또 베두인들한테는 이렇게 지나치게 초대형 지원 예산을 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정상적인 법원이라면 그렇게 판결 안 하죠. 근데 이제 해외, 이제 미국, 특히 미국의 압력이 막 들어오니까 그거 해결해라. 그래서 판결, 또 그거 또 베네트 내각이 이제 약간 진보 성향의 판사들 많이 배치하는 바람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석하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완전 거의 이스라엘 사회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심한, 긴장 고조가 심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뭐 베네트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이미 어느 정도 예견했던 부분 아닐까요? 근데 예견은 했으나 이제 이게 가시화되는 거랑 뭐 현실화되는 건 조금 또 감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나저나 미국 국민도 그렇고 이스라엘 국민도 그렇고 그 정치권에 대한 선택의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뭐 그러니까 자기 손을 잘라야죠. 그 투표 잘못하면 뭐 고생하는 거니까 뭐 방법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좀 이거 항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베네트 총리를 좀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를 웬만해서는 공식 식상에서는 비판을 안 해요. 왜? 국민의 대표성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면 베네트 총리 욕한다고 하면 제가 이스라엘 국민을 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공론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베네트 총리는 1%의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야미나 대표 그 당이 1% 지지였어요. 3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게 그 보수 야권의 리쿠드 당이에요. 네트냐후. 그래서 제가 네트냐후를 띄우는 거예요. 괜히 띄우는 게 아니에요. 왜? 국민의 대표성이 반영되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 제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위에서 내각제 제도의 그 안 좋은 모습을 이제 극대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베네트 총리를 비판한 것도 좀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